피의자분들을 오면은 경찰을 생각했을 때 되게 힘없는 공무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수사권 자체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발점을 경찰이 하게 돼 있어요. 영장이 있는 이상 경찰은 사실상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어요. 경찰관이 드래그를 몇 번 하면은 한 번 드래그 할 때마다 몇백 장씩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하는 분들이 참 웃긴 게, 고소하시는 분들은 경찰이 엄청난 대단한 수사기관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고소하는 사람들은 경찰을 떠올릴 때 영화에 나오는 그 강력반 형사를 떠올려요. 추적해서 나를 가해한 사람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근데 반대로 피의자분들을 오면은 경찰을 생각했을 때 되게 힘없는 공무원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약간 일종의 확증 편향이 있는 건데, 경찰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만약에 수사가 개시된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나?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찰은 현재 수사 체계에서는요, 사실상 그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영장, 그러니까 체포영장, 압수영장, 통신영장, 이러한 것들이 모두 경찰에 의해서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물론 헌법의 영장 청구권이 검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을 거쳐야 되긴 하는데, 수사권 자체가 경찰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시발점은 경찰이 하게 돼 있어요. 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힘입니다. 영장이 있는 이상 경찰은 사실상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경미한 사건에서는. 근데 여러분이 모든 걸 부인하고 모든 걸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경찰도 영장을 신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사건을 다 영장을 신청해서 꼼꼼하게 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기각이 될 경우,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된다고 표현하거든요. 검찰 단계에서 기각이 되거나 법원 단계에서 기각이 되면은 잘못된 신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경찰관, 수사관의 잘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영장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찰관들이 임의 수사라고 하죠. 피의자나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나 피해자가 제출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정답이 나오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 수사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아니 다 삭제해버리고 없는데 부인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수사할 때도 그렇고, 대부분 피의자가 사건이 딱 터지면 뭘 하냐면 증거를 없애요. 핸드폰을 없애거나 뭐 데이터를 삭제를 하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 뭐 특효약이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불리하게 작용한 경우도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생각인데, 내 손에 닿는 범위에 있는, 내가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는 뭐 노트북, 뭐 내 컴퓨터, 내 핸드폰, 이런 증거만 다 없으면 증거를 절대 못 찾겠지라는 게 대단히 가벼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경찰이 인지수사라거나 경찰이 이 사건을 반드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면밀히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여러분의 손이 닿지 않는 범위 내의 증거도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합니다. 나중에 재판이 넘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사람은 증거를 인멸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경찰이 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영장은 아주 가장 강한 수단인 거예요. 영장 단계 전에서도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어떤 관리라는 게 미국이나 뭐 영국, 일본보다 그렇게 엄격하지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정보를 갖고 싶을 때 꼭 영장이 아니더라도 협조해 준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니까 협조 공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개인정보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동을 자꾸 걸고 있는 상태고요. 하지만 아직도 실무적으로는 영장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나 다른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왜냐면 기관 입장에서,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경찰이 협조하지 않을 이유는 없잖아요. 수사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 수집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경찰이 정말 흔히 말하는 각 잡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숨길 수 있다는 건 대단히 착각이에요. 그리고 이 포렌식 하면 또 어떻게 나오나요? 어디까지 나오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포렌식이 쉽게 말해서 서로 방패랑 창이 대결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이폰이나 갤럭시도 이 펌웨어라고 하나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계속하죠. 보안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데, 반대로 수사기관의 포렌식 툴은 여기서 말하는 건 소프트웨어예요. 내가 뭐 비밀번호를 걸었다든지 뭐 락을 걸었을 때 이걸 해체하는 거, 그리고 복구하는 것도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수백 장, 수천 장의 파일을 볼 때 엄청나게 시각화된 썸네일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일목요연하게 굉장히 많은 영상과 사진을 순식간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꽁꽁 숨겨져 있으니까 모르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찰관이 드래그를 몇 번 하면은 한 번 드래그 할 때마다 몇백 장씩 볼 수가 있어요. 그 생각보다 눈에 잘 보입니다. 저희가 선별을 가보면 정말 숨기고 싶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적발 안 됐으면 좋겠다.
100% 찾아냅니다.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그걸 봐주지 않는 이상 100% 찾아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핸드폰이 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꼭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연결돼 있잖아요. 플랫폼하고도 연결돼 있고 클라우드하고도 연결돼 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 연결된 데이터까지 영장을 쳐서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 폰에는 데이터가 저장돼 있지 않은데 클라우드에만 있는, 플랫폼에만 있는 정보를 갖다가 다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클라우드를 들어갈 수 있다, 내가 어떤 플랫폼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면 경찰도 이 핸드폰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급받은 이상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는 게 됩니다. 또 하다못해 검색 기록 이런 것도 다 남아요.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해보면 가장 힘든 상황이 뭐냐면 내가 다른 여죄가 있는 거죠, 여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고하게 예를 들어서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내가 핸드폰이 압수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안에 뭐 남성이라면 그럴 수 있죠. 뭐 성인 사이트에 들어갔던지 아니면 영상을 뭐 다운로드 했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영상이나 사진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수사 과정에서 고소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맞는 것만 압수하면 되는데 정말 수사관이 원칙대로 수사한다 그러면은 경찰관은 언제든지 범죄에 관련된 혐의점을 찾으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영장을 받아서 그 데이터까지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간으로 고소가 되는데 핸드폰이 압수가 돼갖고 포렌식을 했더니 아청법 위반,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촬영 등 위반 이런 걸로 걸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폰을 뺏기는 거에 대단히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고 압수수색 현장에 나왔을 때 이걸 방어하면 되냐? 그건 안 됩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핸드폰을 뺏기지 않게 해서 물력을 행사한다거나 현장에서 이걸 막 파쇄한다든가 이러면 공무집행방해 될 수 있고, 물론 개인의 증거인멸, 내가 내 증거를 인멸하는 건 처벌이 안 돼요. 하지만 그 내용이 모두 수사 과정에서 기록에 남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변호사가 반드시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다. 증거 부분에서 자꾸 얘기를 했었는데 경찰관이 사람을 조사하는 것도요, 횟수나 뭐 기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되면은 아침 9시부터 일반적으로 저녁 9시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심야 조사를 동의하게 되면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이 조사를 갖다가 매일 할 수도 있어요. 원하면.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출석 요구에 거부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하고 치열한 사건이에요. 근데 피의자가 자백을 안 해. 그러면 고문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문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대단히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조사실에 가면요, 숨이 턱 막혀요.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저도 지금 이걸로 일을 하고 있지만 조사실에 가면 그 순간 어떤 강한 사람도 그 작은 2평짜리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약해집니다.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물어보고 추궁하게 될 경우에 그거를 버티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변 인물도 다 조사할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뭐 수사관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 조사도 할 수 있고요. 수사관이 탐문할 수 있는 권한과 이런 범위 같은 게 대단히 제한이 없어요. 왜냐면은 큰 범죄를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권한을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경찰 생활도 했었고 변호 생활도 하지만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력이라는 건 대단히 무섭습니다. 정말 막대한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개인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지 않을 뿐인 거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카드들 중에 극히 일부만 사용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고소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소인 피해자의 자료를 받아보고 그 읽어보고 진술을 청취하고 영장 하나 정도로 관련된 증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고 대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사건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수사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히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을 때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나를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경찰과 수사관이 대단하면 방어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시간과 장소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력과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그 사건에 모든 걸 다 투입할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수사에 임해하는 태도를 바꾸고 방어 전략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칼이 날카로운 만큼 방패가 단단하다면 분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나온 얘기가 초동 대응이라는 거예요. 수사에 있어서 초동 수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이 변호사도 방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초동 방어예요. 그래서 뭔가 사건에 연루가 됐다 그러면 숨기기보다는 적어도 내가 아는 변호사라든지 전화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변호사라도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나아요. 막연하게 설마 이런 걸로 뭐 처벌이 돼? 별일 없겠지.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개진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꼭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제3자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된다. 조력을 좀 구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게 이제 지웠을 때 나오는 자료가 있고 안 나온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해보면은 복구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 포렌식 업체를 사용한다 이런 분도 계신데 포렌식 과정에서 안티 포렌식 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증거인멸의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적극적인 증거인멸의 증거를.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었고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포맷은 어느 시점에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포맷하면 안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